네, 셋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 기법과 절차를 배우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정신분석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요 기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자유현상, 그리고 꿈의 해석, 또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했던 게 해석이죠. 예, 해석과 그리고 자유현상, 꿈의 해석, 그리고 저항의 해석, 전이의 해석,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정신분석에서 주요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프로이트가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프로이트는 꿈이 어떤 그 억압된 원초화적인 충동과 자아 방어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타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자아가 의식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잠재몽을 좀 덜 위협적이고 덜 고통스럽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몽이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이 상담자는 꿈의 여러 내용들을 다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꿈속에서 등장하는 뭐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 불안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충동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중에서 프로이트는 어떠냐면 이 꿈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그런 성적인 추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격적인 그 추동, 욕망, 리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데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꿈의 해석에서 잠깐만요, 펜을 할게요.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자아가 수용할 수 없는 소망이나 욕망, 이런 공포는 위장되고 상징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꿈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는 내담자가 기억해서 치료자에게 보고하는 그대로의 어떤 표현몽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표현몽 속에는 숨겨진 의미를 여러 가지를 뜻하는 잠재몽,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몽은 이걸 무의식에 있는 어떤 뭐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걸 드러내도 별로 크게 뭐 두렵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표현몽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요, 꿈의 해석의 예가 나옵니다. 90페이지에 보면요, 한 여성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있었고,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였대요. 그리고 그녀는 가방 몇 개와 가죽 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뭔가 자신의 주의를 끄는 것이 나타나면 가방들하고 이 손가방을 그대로 자리에 놔두고 그리고 그 시선을 끄는 것에 가서 뭔가를 그대로 놔두고 그 시선을 끄는 것에 가서 뭔가를 탐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녀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방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가방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하게 화를 냈고, 그리고는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럼 프로이트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프로이트는 꿈속에서 어떤 성적 이 공격적인 리비도, 추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검토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꿈속에 있는 나오는 이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방, 뭐 터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꿈속에 등장하는 이 여성이 이제 지하 터널을 막 갔다고 했죠. 이걸 이제
학문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학문을 상징하는 이건 뭐냐면 학문기적인 추동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문기는 구순기를 지나서 학문기에 학문기로 이제 우리가 그 성적인 발달이 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은 이 학문기적이게 뭔가 학문기 때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고, 또 기차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남근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가방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손가방은 거세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성의 성기, 그러니까 거세된 남성의 남근이 거세된 여성의 성기, 이걸 이제 손가방이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거는 좀 자기 비난이라든가 처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프로이트는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주요 기법과 절차, 이제 저항의 해석입니다. 저항은 내담자가 치료의 진전을 방해하고 치료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태도를 이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만약에 그 내담자와 함께 이렇게 그 상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내담자가 그 치료를 뭐 상담을 오지 않는다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든 간에 저항이 오게 된다. 그럼 이 저항을 잘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저항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내담자의 저항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어떤 저항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담의 진행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저항의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은데 우리 책에서는 보면 그 92페이지에 있어요. 내담자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저항을 하게 되는데, 91페이지네요. 그 어떤 남성 내담자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상담자에게 정신분석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되어요. 그런데 그 여성 상담자를 보면 볼수록 과거 사촌 여동생의 얼굴이 막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과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 이제 내담자가 사촌 여동생을 성폭력을 한 뭐 어떤 성폭력을 한 그런 이제 이 옛날 기억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내담자는 그걸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상담자를 보니까 여동생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 이제 겹쳐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이후에. 그러면서 이 그 상담자와 더 이상 상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상담자가 그 왜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를 꺼려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 저항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저항의 해석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거나 뭐 그런데 당신은 그래 사촌 여동생에 대한 이런 어린 시절에 그 성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 것 때문에 아마 내가 그 사촌 여동생으로 보여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항을 했을 때 어떤 그 상담 속에서 녹아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정신분석 과정 속에서 제대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치유도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상담이 잘못되게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의 해석은 우리가 보면 그 장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저항이 오게 됩니다. 상담을 잘 받다가 어느 날 상담이 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는 그 이분 내담자가 항상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신이 없어하고 또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걸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오게 됐는데 쭉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가 상담자가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이 내담자에게. 그래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뭐 일주일 뒤에 만날 때 이제 과제를 이런 과제를 해오세요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뭐 하루 전에 이제 연락 와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상담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아프긴 아파요. 갑자기 이제 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제 상담이 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상담자는 이걸 저항으로 받아들였는 거예요. 내 상담에 오기가 힘들어서 하는 어떤 저항으로 해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항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분은 이 내담자는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에게 되게 힘들거나 그러면 회피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이 지금 아픈 게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이 상담 이 과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기 싫어서 과제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내일 시험인데 갑자기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 신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오는데요. 추석에 우리 이제 가부장제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명절을 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다리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진짜 아픈데 어떤 회피적인 저항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항을 해석하는 이런 게 우리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입니다. 전이는 그 전이 해석인데 전이 관계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익명의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는 제3의 길을 가지고 내담자가 한 말에서 숨겨진 의미, 상징, 모순, 생략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내담자의 무의식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전이의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해석, 자유현상 등의 주요 기법 외에도 정신분석 상담가는 이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보이는 전이를 잘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이는 보면 그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 뭐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역동이론, 정신분석이론에서는 6세 이전에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 어느 한쪽인 경우가 많죠. 양육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육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치료자에게, 상담자에게 느끼게 되는 이걸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는 왜곡 또는 잘못된 지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이 반응은 그 상담자의 어떤 실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담자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치료자는 어떤 적극적인 으로 상호작용하고 자기 공개를 하지 않는 치료자 이런 사람보다는 전이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더 쉽다. 그래서 그 좀 중립적이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중립적이고 익명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공개를 너무 하지 않는
치료자로서 뭐 상담자로서 자기 공개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 때 전이가 빨리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이가 왔을 때 그 전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정신분석에서는요. 그래서 전이는 긍정적인 전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전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전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93쪽에 나옵니다.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유혹적이지만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특성을 투사하는 이런 건 이제 혼합된 전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고 거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투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전. 투사는 뭔지 아시죠? 앞에서 배웠죠. 투사라는 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인데 내가 내 생각인데 상대방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걸 투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화를 내고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난데 상대가 막 화내고 거부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누군가 여기에서 상담자죠. 상담자가 화를 내고 거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린 시절 내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고 또 어떤 나를 거부하는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상담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를 나한테 불친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를 화를 잘 내는 그런 아버지로 상담자를 보는 거 이걸 이제 부정적인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잘 돌봐주는 할머니의 특성 이런 걸 이제 투사하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이 해석의 예가 93쪽에 나오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가 저는 당신이 저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요. 혹시 아직도 뭔가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감정을 저한테 느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인데 제 마음속에 온통 엉클어져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싶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상담자가 아마 저에 대한 당신의 감정 이야기를 끄집어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뭐 살얼음 받는 걸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담자가 화가 나네요. 저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난 선생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저 좀 화가 났을 뿐이죠. 저에 대한 감정을 좀 더 이야기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지금 전이가 됐는 나를 어떤 나에게 누구를 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이를 일으켰는 게 아니냐라는 걸 이제 쭉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저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요? 예, 이유는 모르겠어요.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저는 분명히 친근한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분명 그런 것 같아요. 쭉 하면서 내담자가 이제 이렇게 쭉 내담자 상담자 이렇게 쭉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담자가 전 정말 선생님을 좋아해요. 웃음을 지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빠에게 바라는 것처럼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를 이제 이 상담자가 쭉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는 아빠에게 바라는 것처럼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아버지를 투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쭉 보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상담 이론에서도 쭉 전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책을 한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94쪽하고 95쪽 이 전이 해석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상담의 과정은 어떤가? 정신분석에서의 상담의 과정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마음속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불편을 일단은
호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자와 살 수 없다. 이 여자는 나를 너무 옥죄인다. 자기 아내 이제 부부 상담에서 이제 자기 그 아내에 대해 가지고 이 여자와 나는 살 수 없다. 너무 나를 옥죄인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불편을 호소를 했어요. 예, 마음속의 갈등과 이런 심리적인 불편, 너무 이제 나는 이 불편한 걸 뭐야? 나는 이 여자하고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너무 옥죄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불편을 일단 호소하죠. 그러면 상담 시간에 내담자가 신경증적 증세로 인한 신체적, 행동적인 문제를 일단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울라통도 치민다. 이렇게 이제 행동적인 문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쓰는 그 상담 기법이 있었죠. 자유현상이라든가 꿈의 해석, 뭐 전이의 해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전이에 대한 해석, 또 저항에 대한 해석,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이런 해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경증적인 갈등을 탐색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섭이나 억제하는 부분이 이제 아버지나 누나에게서 힘들었는데 아내로부터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누나 아니면 어머니 뭐 이런 데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런 이제 뭐 간섭하고 아버지의 간섭이라든가 누나의 간섭이라든가 엄마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내로부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유현상이라든가 꿈의 해석, 뭐 전이의 해석, 저항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갈등들을 상담자는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면담에서 갈등의 핵심이 뭔가 주제 내용과 관련된 행동적인 측면들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런 대화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갈등의 핵심 또 관련된 행동적인 측면은 뭔지 당신이 그러니까 대화를 회피하고 수동적인 공격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상담자는 전이 관계에서 내담자의 갈등이 표면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추궁하듯 상담자가 추궁하는 것처럼 느꼈던 감정을 좀 표현하도록 그러면은 내 아내가 막 나에게 막 나를 옥죄다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옥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추궁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이제 아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표면화하도록 전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아내로 보는 거죠. 나를 아내로 보고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네가 맨날 내한테 이렇게 추궁하는 것 당신이 나한테 추궁하듯이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추궁하듯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추궁하는 상담자가 이렇게 추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힘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오나요? 저항이 또 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 반응 중에서 저항을 나타내는 부분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상담하기 싫다.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고 나는 하기 싫은데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 아내가 추궁하는 것 아니면 당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 이런 걸 듣기 싫은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이 관계가 일어나서 이렇게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저항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 격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런 해석을 해주면은 내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많은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상담자에게 내가 그런 전의를 일으키고 또 이런 저항을 한 것 같다라고 수용을 하면 그걸 격려를 해주는 거죠. 당신 정말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힘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게 충분히 이 방어 기제로서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또 그런 걸 끌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정신분석에서의 치료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옥죄는 느낌을 받고 또 힘드는가, 이걸 이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나 아니면은 자유현상이라든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에게 계속 이제 잔소리를 듣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아니면은 추궁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 강제로 뭘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불안, 뭐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찾아낸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주고 그걸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증의 감소 및 제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면증, 소화불량, 울라통이 난다거나 아니면 옥죄는 뭐 이런 것들,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금씩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정신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해방되게 됩니다. 아내가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해소되고 불화가 해소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아내가 실제로 말하는 거는 추궁이라고 막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부부간에 당연히 어째 보면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간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오히려 생각해주는, 서로를 이제 위해주는, 사랑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가 지금 추궁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보다 적절한 언어 반응이 일어나고 자아 통제력과 그리고 통찰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 이런 건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왜 옥죄는 느낌이 드는지,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통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옥죄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도 그걸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구나. 또 화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뭡니까?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 통찰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알아차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통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초자아와 원초와 간의 어떤 계속된 싸움이죠. 그 사이에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게 되면 자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아 통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왜 흔들리는지 이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거든요. 그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안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에 2주에 걸쳐서 정신분석 증서 중심적 상담에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정신분석학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프로이트가 말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 제자들이 그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굉장히 이제 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거기에 약간 꽂혀 있어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이 중요한 지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정신분석학파가 생기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신정신분석학파들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하고 배운 게 지난 시간에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주요 기법과 절차 그리고 치료자가 가지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셋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